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으름장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패배에 배팅을 하면 후회할 거라고 말이죠. 제1야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레이저 눈빛으로 유명한 분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 인터뷰에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국가를 위한 역할 이런 말을 언급했는데 총선에 정말 출마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농객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맞수 1대1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 1대1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고 계신데요. 우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는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 상임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일주일 만이죠?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페어플레이 파이팅 아시죠? 예. 예, 앞서서요. 제가 오늘도 규칙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규칙인데 일단 발언 시간 한 번 하실 때 1분 30초로 한정이 됩니다. 네. 10초 남겨두면요. 초침 소리 들립니다. 오늘은 좀 크게 틀으라 그랬어요. 초침 소리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 발언 할 때 이건 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번 말을 끊을 기회, 스탑 기회를 각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딱 적당한 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요. 맞수 1대1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 첫 번째 쟁점부터 들어가겠는데 오늘 두 가지 준비됐는데 우선 상단에 있어요. 첫 번째 쟁점이 지금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적하는 목소리인데 과연 이건 원인이 어디인가? 누구 탓인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뭐 이걸 좀 한번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우선 먼저 스피드 OX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OX 팻말기인데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질문 바로 나가면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동의하시면 O, 그렇지는 않다 하면 X를 바로 들어주세요. 자, 역시 예상대로 이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O, 그다음에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X입니다. 들고 계세요. 들고 하시고 발언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어떤 이유에서 지금 분단 상태, 심리적 분단 상태로 보십니까? 지금 뭐 언론 텔레비전 틀으면 예. 뉴스 프로 틀으면 다 아시는 건데요.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분당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개딸들이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당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나오는 걸 막잖아요. 수박이라고 막 그러면서 예. 서로. 그러니까 또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은 계속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내려와야 된다. 예. 당대표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점점 이게 오랫동안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그 마음으로는 다 분당 상태인 거죠. 이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양무석 전 위원께서는 X, 그러니까 예. 심리적 분단 상태 이거 동의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방금 뭐 수박, 예. 개딸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음. 일부 수박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거나 그다음에 예. 반개혁 그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 반개혁 세력에 의한 분탕이죠. 분당이 아니라 분탕이다. 일부 반개혁 세력에 의한 분탕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일부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면 예. 대통령 경선 이후에 승복하지 않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 후보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뒤에 정치 평론했던 사람들. 그리고 돈봉투 사건, 그 김남국 코인 사건 나왔을 때 기성전 이재명 사퇴 요구했던 사람들. 예.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대의원제 폐지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분탕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니고 일부의 분탕 세력에 의해서 예. 국민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이 분열하도록 예.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 분탕 세력이 예. 이재명 대표라니까요. 그거는요. 잠깐만요. 그 주제요. 제가 좀 이따 질문 드릴 테니까 그때 네. 본격적으로 시간 좀 네. 쓰세요. 네. 자,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이다 아니다. 일부의 분탕이다. 지금 완전 갈라졌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전혀 다른 민주당 내의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네.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결과 책임을 무한정친다 예. 했듯이 저는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방도로서 당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자, 뭐 내용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뭐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일단 심리적 분당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이 다르세요. 다른 평가 내주셨는데 그럼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혼란이다. 이건 두 분 다 동의하시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혼란과 위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아니면 어떤 세력 때문이냐 하여튼 왜 이런 모습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살짝 맛배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이 난 건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대표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이재명 겁니까? 대표 그렇게 많은 오. 그 법률적인, 법적인 예. 그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의 방탄 역할로 사실은 민주당을 이용하면서 예.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당대표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탄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내 합리적인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왜 당대표 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을 망가뜨리는 거다. 이런 예.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수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논리로. 아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탕질을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그 다양한 목소리 어떻게 보면 그 이성적인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 상식적인 목소리를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죽여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사실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고 지금도 그래요. 혁신해야 되는 건 맞죠. 돈봉투 사건, 김남국의 예. 코인 문제. 당연히 혁신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혁신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줘야 되는데 사라져야 할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이대경이라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그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예. 본인이 혁신의 대상인데 자기가 혁신을 하겠다고 어떤 사람을 앉혔는데 당연히 그 사람은 혁신이 아니죠. 예.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자, 이번에 양문석 전 의원께서는 아까 뭐 일부의 분탕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혼란이에요. 이 혼란의 이유,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자, 혼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예. 우리 당내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한 7명밖에 안 돼요. 7명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매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예.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에 의해서 예. 계속 민주당 전체가 그 반쪽이 난 것처럼 혼란 상태에 빠진 것처럼 하는데 예. 이분들은 애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저러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 계속해서 뭐 이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아까 뭐 이 누구의 이상민 의원이 이상민. 그 민주당 분당 막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제발 이상민 의원이 좀 탈당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 탈당하면 조용해집니다. 이상민 의원만 좀 조용하면 훨씬 조용해질 거예요.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 좀 탈당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맨날 나와가지고 조홍천 의원 예. 좀 탈당 좀 해주세요. 7분 말씀 맨날 시대가 들어갔네요, 지금요. 제가 다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 예. 정도만 하겠는데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사건 때마다 기성전 이재명 사태 예.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분란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수많은 법적인 그 혐의들 예, 그 얘기를 자꾸 하나도 지금 밝혀진 거 없고 아. 그리고 지금 검사의 시간에서 판사의 시간으로 진행되면서 예. 하나하나 그 거짓 청원들과 거짓 이야기들이 다 벗겨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의 재판을 조금만 따라가시고 공부해 보시면 이재명을 향해서 씌웠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럼 두 분이 얘기하세요. 지금 아까 이제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제발 좀 탈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쪽이 분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판단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민 의원의 얘기가 지금 당 상태가 거의 분당 직전이다. 그리고 아까 안민석 의원 역시 심리적 분당 이런 상태 아니냐. 그럼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그 해법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고 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양문석 전 의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는 분들 좀 그 탈당해 주세요. 어. 한 7명만 탈당하면 민주당 조용해질 겁니다. 예. 정미경 전 최고위원. 아니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아, 이거 다시 또 드셨네, 이걸. 예. 그 이상민 의원이 사실은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예.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문제잖아요. 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럼 계속적으로 그 부담을 안고 계속 오는 건데 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 그냥 마음속으로 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해결됩니다. 어.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건 국민들께서 더 잘하십니다. 지금 예, 네. 말 끝났어요? 스탑 안 쓰셔도 되는데 쓰셨네요. 지금. 찬스기. 말씀하세요. 예. 자,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 국힘당이나 국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77.77%가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뽑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하지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10% 가량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80에서 90%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그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나가라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국힘당 사람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당 내에서 몇몇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밀정 아니냐라는 이 지지자들의 오명과 멸칭까지 나오는 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예, 그 말씀하세요. 용감한 사람들 몇 명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눈치 보면서 괜히 그 싸움에 끼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공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됐는데 네. 오늘 양문석 전 상임위원 나오신 김에 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 여러 가지 당내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주목을 받았달까요? 아니면 논란이 될까요? 그런 사안이 있는데 네. 최근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 네. 수도권에 지역구 계시는데 네. 전해철 의원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부르시면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 분란이 심하니까 수박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수박이라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네. 뭐 수박을 아예 뭐 없애버리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러신 겁니까? 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예. 저의 정치적 견해가 있고 저의 정치적 철학이 있는 입장에서 그거 그럼 나도 안 써야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리 봐야 된다. 양문석이 친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팬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수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국힘당 당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수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박의 그 뿌리요 줄기요 그 자체가 수박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해철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해철 의원이 대의원제를 갖다가 강하게 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의원이 당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해철 의원이 수박의 본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박의 본산에 그 뿌리와 줄기와 그다음에 그 자체를 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수박의 본산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그냥 친명이라고 하시면 되지 또 친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럼 친명 호소인인가? 그냥 친명이라고 하시지 친명 왜 아니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명이라고 제가 안 하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밥을 한번 먹었습니까? 차를 한 잔 마셔봤습니까? 술을 한 잔 마셔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둘이서 앉아가지고 1분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친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이지 그분이 저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친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관계와 그 정도의 언론과 그 정도의 논의 시간들이 최소한 있는 사람들이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백과사전에 그렇게 뭐 밥 먹고 뭐 무슨 술 먹고 뭐 또 무슨 얘기도 나누고 뭐 이래야 친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친명이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싶다. 이재명 대표 편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수박이다. 뭐 이러면 친명인 거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책과 이야기를 하는 개념에 약간 격가진데 말씀하세요. 개념에 맞추려면 개딸이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양문석은 개딸이죠. 개딸에 가깝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아주 청년 이 젊은 여성들을 한정시켜서 개혁의 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예. 개딸을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개딸이라고 그 이야기하고 악마시켜 놨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 정최고의 그 분류에 따르면 저는 개딸이죠. 제가 짧게 하나 좀 요거는 제가 1분 30초가 아니라 한 30초만 말씀해도 될 네네. 것 같아요. 원래 이 총선에서 도전하신 지역구가 경남 통영 고성인데 요번에 수도권 쪽으로 이제 지역구를 좀 옮기셔서 네. 안산 상록갑 여기가 전해철 의원이 계신 저 네. 의원이 있는 이쪽으로 이제 출마하실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네. 경남 통영 고성에 있는 유권자나 주민분들 혹시 거기 지지자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약간 섭섭하지 않을까요? 많이 섭섭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통영 고성에서 2번 떨어지고 경남 도지사로 1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난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보다는 예. 차라리 그 응징하러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닉네임이 수박 브레이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분탕을 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분명히 예. 응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실천적 답변입니다. 혹시 수도권의 이쪽 안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총선에서는 용이해서 옮기신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없다고 이야기하면 아, 거짓말이겠죠. 이건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약간 좀 다갈래로 갔어요. 자, 두 번째 쟁점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인데요. 이거 정치권 이슈 굉장히 뜨거워졌거든요. 이거 바로 스피드 OX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논쟁 지금 불붙고 있는데 수신료 분리 징수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걸 추진하는데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들어주세요.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예. 아, 헷갈리셨어요 지금. 예, 여기 예. X. 그러니까 분리징수 안 된다. 예, 분리징수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일단 찬반 의견 주세요. 먼저 정비경 전 최고위원. 아니 지금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자유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 이걸 갖다 전기요금하고 합쳐놓으면은 예. 강제로 징수하고 돈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강제다. 예, 지금 그게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싫다 만약에 돈 예. 내기 싫다. 그 난 텔레비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입증을 갖다가 원래는 KBS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네, 증명해야 게. 되는데 오히려 예. 시청자, 그러니까 그 반대편 국민이 난 안 하고 있어. 난 난 안 TV가 보고 TV가 없다. 없어. 이거를 아. 입증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아, 안 지금은 되는. 그렇게 돼 있고. 예,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야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법 논리상으로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원래 공영방송 예. 그 공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그 입법 취지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 입법 취지가 사라졌어요. 왜? KBS가 지금까지 거의 나팔수 역할을 했고 편향된 보도를 해왔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뢰는 깨졌고요. 공영방송 아니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입법 취지는 예. 지킬 수가 없고 분리징수하는 게 맞다. 국민들의 돈을 지켜줘야 된다. 자, 예. 이번에는 양무석 전 최고니까 X 드렸으니까 지금처럼 통합징수를 유지해야 된다. 이 입장이세요. 예. 말씀하시죠. 이게 준조세입니다. 시청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안 맞는 판결을 내린 거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요. 예. 공영방송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예. 그 비용이 수신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정책국께서 헌법재판소가 법논리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거고요. 잠깐만요. 잠깐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예, 말씀 마저 하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사실상 현재 한 1조 5천억의 KBS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신료가 한 45% 예. 6,900억 정도에서 7천억 정도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없애면 KBS는 사실상 무너지는 거거든요. KBS 필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재난 이 중심 방송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분리징수가 되면 그만큼 거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NHK의 예. 사례를 보면 분리징수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조세 개념이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무 강제 징수가 맞는 거죠. 그게 법리적인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취지를 무시하거나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동의하면 분리징수는 불법적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아이, 시간이 그건- 많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네.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두 네. 분 한 번씩 제가 기회 드릴게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집에서 IPTV 구독도 하고 케이블 TV 구독을 할 때 구독료를 낸다. 근데 수신료를 또 내는 것은 이건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논리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당연히 이중과세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로 또 수신료를 받아가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자꾸 얘기하시는데 헌법재판소가 분리징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신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 의미, 그러니까 공영방송. 근데 공영방송은 뭐냐? 다 아시잖아요. 편파 방송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KBS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편파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알아서 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자꾸 뭐 헌법재판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실 거 없고요. 예. 지금 합의하면 당사자가 합의하면 분리징수 지금도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법이다. 뭐 이런 거는 틀린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KBS 공영방송 만약에 분리징수 지금 이게 대세 흐름이에요. 예. 이 국민적 흐름을 예.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분리징수 국민의 뜻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KBS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징수가 되고 나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신뢰를 다시 국민들로부터 획득하길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획득해서 노력을 하면 예. 국민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를 지켜줘야지. 그러면 수신료 내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진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상당히 왜곡시키네요. 수신료의 의미를 예. 앞서 공영방송의 공공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이야기를 했고 준조세라고 예, 이야기를 예. 했었잖아요. 준조세에 대해서 누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제 의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리징수가 그 위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중과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시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스탑. 그 공공사업에 대한 잠깐만요. 지금 쓰셨어요. 예. 네.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텔레비전이 없다라고 예. 그걸 입증하면은 변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 지금 얘기가 맞다면 예. 무조건 텔레비전이 있든 텔레비전이 어. 없든 준조세니까 그냥 내야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준조세가 아니라고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말씀하세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저런 주장들을 집요하게 해와서 그동안에 KBS가 내부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꼼수를 편법을 부린 거예요. 그거는 KBS를 향해서 비판해야 될 영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KBS 스스로가 이 준조세의 영역을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일정하게 허물어뜨렸던 부분들은 그 KBS가 비판을 받아야죠. 그것까지 제가 KBS를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중과세 지적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게요. 예. 계속해서 시청의 대가라고 바라보니까 그게 이중과세라는 거 아니에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뭐 텔레비전 대신에 OTT나 예, 예. IPTV나 케이블 TV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은 시청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수신료 문제가 이중과세라고 비춰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공영방송의 존재와 예. 공영방송이 공공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수신료 그리고 준조세로서의 수신료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무식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중과세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아니, 자꾸 지금 시청 잠깐만요. 질문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질문자한테. 예. 아니 지금 예, 말씀하세요. 국민들의 95%가 네. 이 분리징수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무식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거는 제가 이 지금 스탑 취소하신 하면서 거죠. 됐습니다. 아까 안 쓰셨으니까 맞아 쓰시고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요.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무식하다고 그 공격했다 이런 논리는 아주 나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지 마시고요. 우리 예. 이 앵커가 이제 준비했던 이런 질문들이 앵커가 대표해서 읽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기 목소리가 때문에 있다 이거죠. 그런 예. 목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읽어준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정말 무식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정리를 논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엔 예.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요. 아마 알겠습니다.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무식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약간 토론 중인데 그건 약간 좀 이렇게
격가지처럼 되었고요. 유동도 정리하고요. 좀 두 가지 쟁점 갖고 좀 치열하게 토론 벌었는데 시간이 벌써요 25분 가까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맞수 1대1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속보가 바로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자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좀 길게 했죠. 이 채용 특혜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왔네요. 수용한다는 입장 나왔어요. 자, 선관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관위가요. 채용 특혜요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관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을 내는 거네요. 일단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권한쟁의 이거 다퉈 보겠다. 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자세한 내용요. 조금 뒤면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feel very bad. I feel very bad. At times I can't breathe. It make breathing difficult. So today was it. We had a big debate before the kids went to school about should we be wearing masks today. All their activities are indoors today. But at the moment, we recommend vulnerable New Yorkers stay inside. And all New Yorkers should limit outdoor activity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영상으로 뭐 캐나다 산불. 근데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는데 뭐 캐나다도 발칵이지만 인접한 국가인 미국이 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뭐 뉴욕시장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대책 얘기하는데 여기 사진 좀 보시죠. 이게 미국 모습이에요. 불은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어요. 캐나다 산불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면적의 40% 정도 되는 그 땅 면적이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시작한 불이요. 동부까지 건너갔어요. 지금도 안 꺼지고요. 한 달 넘게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산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기가 안 나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모습인데요. 공항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자유의 순상인데요. 뿌옇게 보입니다. 이거 무슨 필터로 채운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입니다. 아래 빌딩들 모습 이렇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마스크를 안 쓰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캐나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까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겠는데요. 장윤성 기자 나와 계신데 사실 산불도 우리는 봄철이면 특히 강원도 쪽 굉장히 조심하고 산불 한번 하면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규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요. 네. 이게 근데 기후변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8일 BBC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 산불이 전체 지역 414군데로 이제 번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산불이 난 상황입니다. 우리 이 전체 국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최소 3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현재 불탄 상황이라고 하니까 한반도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이 좀 더 되는군요. 예, 그 정도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 인근까지도 상당히 대기질이 어려운 저 보시는 것처럼 황색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뉴욕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렌지색 하늘에 맨하튼 풍경이 지금 계속 트위터나 이런 데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8시간 코드 레드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 코드 레드라는 것은 미국 환경부에서 6개 단계로 대기질 지수를 나누는데 그중에 4단계에 해당하는 정도로 심각하고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지금 시민들이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어
들어보니까 톡 쏘는 듯한 캠프파이어에서 타다 남은 듯한 그런 예. 냄새가 그 코를 찌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특히 심장 천식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외출을 삼가해 달라는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정상 가동시켜 달라는 당부와 창문은 모두 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여라도 밖에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N95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 산불이요, 자연 발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불이 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고온 현상, 그다음에 기후가 좀 이상한 모습 이런 게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번 한 번에 불을 잡더라도 다음에 또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무슨 지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산불이 땅이 면적이 워낙 크니까 뭐 산불이 한 번 나도요, 규모 자체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 연기가 북유럽까지 건너가는 거 아니냐, 뭐 위성에서 보면요, 뭐 자욱하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워낙 큰 산불이라서요,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자, 정치와이드 다음 주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생중계 15분 이게요, 어제 밤부터 얘기가 나와서요, 오늘 본격적으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계속 여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요, 우리와 관련돼 있는 두 나라, 미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뭐 초강대국들이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각각 뭔가를 압박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omething I've said for a long time. It's never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ose who bet against America are learning how wrong they are. It's never, 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Never.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화면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입니다.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 여기에 배팅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거 같죠? 우리 보고. 그리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가끔씩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오늘 미국 언론 기고문에 미국에 반해 배팅하는 것, 특히 미국 경제를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에 반해서 배팅하는 것 결코 좋은 생각 아니다. 뭐가 비슷합니다, 지금요. 서로 본 건가요, 이걸? 이런 얘기한 거를? 자, 결국엔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에 배팅하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배팅하라. 그게 좋은 생각이다. 좋은 판단.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 윤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민주당 소속이신 김현정 지역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보고 선택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의 우리의 국익을 위해 솔직히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석 대변인. 우리가 그 명확한 원칙과 주관을 갖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어떤 나라와 협력하는 것에 따라서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체제,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체제, 그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맞느냐, 이 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대답은 뭐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잘 아실까요? 얘기를 안 하시네. 어디라고 판단하시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말씀하신 중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 김현정 위원장. 솔직히 우리는 지금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럼?
안미 경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그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 진영 외교를 선언하면서 대놓고 이제 그 미국 편을 들면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인태 전략이 편승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거를 지금 이제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더욱이 수출 의존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미 경중 그전 해왔던 그런 그 실리 외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중국 봉쇄 전략을 쓰면서 뒤로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을 더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색된 중국과의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현정 위원께 짧게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최근에 사실은 경제 안보란 말이 몇 년 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안보와 분리할 수가 없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등등 이 자체가 안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중국과는 경제, 안보는 미국. 이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게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고 미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법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만약에 동맹이라고 하면 한국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중국과의 교역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건 또 제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NCND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략적 모호함이라고.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설득하는 노력들을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설득하는 노력의 근거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장윤선 기자하고 민현주 의원님께 1분씩 딱 드릴게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1분씩 드릴게요. 자, 먼저 장윤선 기자. 네. 그 구한말 때도 저랬습니다. 네, 그리고 냉전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늘 강대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다자 외교로 풀었습니다.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구한말의 정세를 보십시오. 우리끼리 막 2편, 4편, 청나라 편, 명나라 편, 뭐 일본 편, 러시아 편 나눠서 막 싸웠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제 민주당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고 또 국민의힘에서 일본 대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국제관계 전문가들이나 외국에서 보면 정말 다루기 쉬운 나라다. 저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자멸하겠구나. 이런 것을 딱 보여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다자 외교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안미 경중 얘기했지만 그거 부족하다. 중국하고만 경제로 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 아시아 정책이 필요하다. 남아시아 정책을 확산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중국에게도 팔아먹고 남아시아에도 팔아먹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현주 의원님. 사실은 이게 지금 냉전 얘기를 하는데요. 신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련이 살아있던 때의 그 이념 냉전 시대와 지금의 냉전 시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안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과거 1980년대에 이념 냉전 시대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고 더 어려운 외교 전략을 써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확실한 우방 국가나 확실한 우방 진영과의 연대가 안 된다면 사실 이런 신냉전 시대,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가 외톨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도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세계 상황에서는 사실은 과거의 이념 냉전 시대와는 다르게 확실한 우방 벨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테이블 아래에서 외교 전략을 펼 수 있지 확실한 우방이 없는 상황에서 이다리 저다리 다 걸쳐놓고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한국이 한반도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황이 좀 답답한 게요. 워낙 덩치가 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데다가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거든요.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주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어제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거든요.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뭐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국민들은 일시 단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위대한 중국夢을, 중국꿈을 실행하자는 그런 결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말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됐던 내용이 있죠. 뭐 지금 우리하고 중국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이거 중국 탓 아니다. 그럼 우리 탓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후회할 거다. 우리가 후회할 거라고 들렸죠. 그러자 우리 외교부가 오늘 비상식적 도발적 언행이다 경고하면서 이 싱하이민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로 들어오세요 라고 항의를 한 거죠. 뭔가 좀 덧났어요 지금 이상. 자 일단 윤석 대변인 어제 저 만나면 일단 관저에서 만나죠. 초청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 만남에서 이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하는 거 15분 동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민주당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저런 내용으로 15분 동안이나 얘기할 줄 모르고 중계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중국 대사하고 중국을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 외교부 입장에서도 결코 중국 외교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파견국의 외교 사절은 파견국에 파견된 이 외교 사절은 적어도 그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외교관은 사실은 양국 관계가 굉장히 험악하도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도발에 가까운 발언을 국가서열 8위에 해당하는 제1야당 대표를 옆에 두고 15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아쉬운 것이 아무리 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인을 만난 거니까 우리 정부와 우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뭔가 항의라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듣고 계실 게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고 있으니까 통역 없이 바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고 따라서 이 싱하이밍 대사의 저런 발언이 우리가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저 중국 대사의 발언 하나만으로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다. 이 부분을 꼭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하려는 주한 중국 대사인데 그게 중국의 국인에 맞습니까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요. 지금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이 모습과 관련해서요. 정치권 가만히 있지 않죠? 뭐 각각 얘기들이 좀 내놨는데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쌍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논거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거는 훈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거는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훈계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대사가 훈계식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싱하이밍 대사 잘 아는데 그렇게 훈계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 인품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인품 얘기까지 나왔어요. 다른 정당의 반응도 오늘 있습니다. 여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중국 대사가 앞에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15분 동안 작심 비판할 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중단하라 호통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김현정 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반응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뿐만 아니라 좀 전에 김기현 대표도 이게 뭐 삼전도의 국힘에서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뭐 이안스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중국 대사를 김기현 대표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러죠. 사실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수출을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안 만난 거에 대해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야당 대표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이런 비난보다는 오히려 지난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든지 한학령이나 한한령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그 굴욕적인 태도 그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얼마 전에 그 일본 대사 초치했을 때 독도는 이제 일본 땅이라고 한 거에 대해 초치했을 때 일본 대사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일본 땅 맞다고.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실 도청한 거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굴욕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 공간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이 왜 이렇게 한국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위해서 한국 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이런 쪽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지 이렇게 부차적인 내용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로 일색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민현주 의원님, 부차적인 걸 갖고 문제를 삼고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외교 정책에 반대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모르고 이 면담을 갖게 됐느냐.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그 신대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 입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영상에서 나오지만 너무나 여유롭게 끄떡끄떡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조정훈 의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중국 대사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국민들께 하고 우리나라의 정부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거의 모욕적인 수준의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부차적인 문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과의 그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사나 우리나라 당대표를 앞에 놓고 우리 당대표를 앞에 놓고 그렇게 면전에서 면박을 주지는 않았죠. 그런 관계수입니다. 이건 지금 면전에서 면박을 주면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 자리에서 뭐냐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야기야라고 해서 본인을 유체이탈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빼내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항상 제1야당을 향해서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장외투쟁까지 하시는 분이 중국 앞에서는 저렇게 한없이 작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외교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일은 났어요. 뭐 논란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뭔가를 얘기를 했고요. 우리 외교부가 강한 불만 표시, 내정까지 하지 마세요 하면서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요. 중국이 항상 반응을 보여왔었거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요. 자, 다음 주제는요. 여당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출마하라고 전화가 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 무슨 출마 얘기 전에요. 오늘 국민의힘이 새 최고위원 한 명을 좀 뽑았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가람 최고위원. 저는 호남 출신의 4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은 오늘 저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가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최고위원,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했잖아요. 그 자리가 비었거든요. 그걸 좀 오늘 뽑은 거예요. 오늘 뭐 김가람 당선, 호남 40대, 전 청년 대변인, 뭐 이런 양력이 좀 나와 있고요. 한 달 만에 쉬었다 그러는데요. 근데요, 장윤성 기자. 네. 사실 여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 자리에 현역 의원들은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원외 인사들 6명이 지원해서 최종 3명 남고 거기서 1명이 뽑힌 겁니다. 흥행 실패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원래 현역들 사이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위에서 연락이 없다. 전화가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연락이 있어야지 나갈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놓고 경쟁하는 자리고 거기에다 기탁금을 4천만 원이나 내야 되는데 액수가 됩니다, 좀. 네, 그래서 잘못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오히려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붙냐,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죠. 이겁니까? 예, 돈은 냈는데 망신만 당하게 된다면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락이 최종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저주저 하다가 그 연락은 어디서 오는 연락을 기다린 겁니까? 뭐 지도부라고 통칭하는데요. 예. 그 저한테 인터뷰한 한 재선 의원은 예. 용산 얘기도 했습니다. 용산에서 오는 용산에서 전화도 없고 지도부에서도 연락이 없는데 굳이 내가 자가발전해서 출마 선언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문제가 아니겠냐. 그래서 좀 기다리는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하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예, 그러나 뭐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연락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성민 사무부총장이 김가람 지난 청년 그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낙선한 그리고 이번에 청년 대변인이 된 김가람 현 최고위원이 된 거죠. 예, 최고위원. 그 출마 권유를 했다는 것이고요. 박성민 의원이요. 네. 뭐 신흥윤회관으로 최근 신흥윤회관 그냥 그러니까 윤회관이 아니라 신흥입니까? 그렇습니다. 윤회관이 분화되고 있는데 원조 윤회관이 있고 신흥윤회관이 있는데 신흥윤회관의 한 분으로 새롭게 지금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많이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한 자리에 대해서 현역들이 하고 싶었지만 뭐 위에서 연락이 없었고 그 자리는 신흥윤회관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의원의 픽으로 김가람 그 40살입니다. 83년생이고요.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2030과 5060을 엮는 다리가 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별성 다 영남 출신인데 그래도 호남 출신의 40대 젊은 축에 속하는 최고위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중도 확장력이 있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력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공고화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하고 비슷한 캐릭터이지 이를테면은
개혁 보수의 예. 입장을 대변할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윤석 대변인은 혹시 최고위원 출마 관심 없으셨어요? 저는 뭐 그럴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정유성 기자는 전화가 안 와서 다들 못 갔다 말고.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뭔가 집권 여당의 그래도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 자리인데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 있나, 흥행이 안 될 수가 있나,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요 언론 인터뷰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 모습 포함한 몇 가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가족회사 작은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6년 가까이 된 영상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요. 저 모습 있죠. 뭐 레이저라고도 하고 뭐 눈빛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데 오늘 나온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핵심은 이걸로 보입니다. 총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총선 출마 전화 많이 온다. 그러니까 본인 보고 출마하라는 전화가 많더라 요즘에. 그리고 평소 알던 사람도 만나면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더라 나한테. 일단 뭔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뜻이 되죠. 그리고요 이 얘기를 남깁니다.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내가 요즘 고민이에요. 그럼 이거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요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네 분께 OX 질문 바로 하나 드릴 테니까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병우 총선 등판 소리 나오는데 우병우 전 수석 총선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O,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세요. 들어주세요. 세 분이 O고 두 분이 X예요. 아니 한 분만 X예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 윤석 대변인이 O, 김현정 위원장만 X예요. 그럼 일단 윤석 대변인 왜 나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왜 나온다고 보세요? 지금 그 화면 보셨잖아요. 예. 그 검찰 소환되는 그 과정, 재판 과정에 이제 저 영상인데 좀 되긴 했지만 그 굉장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억울함 뭐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상당한 시간 동안 절치부심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지금 얘기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 생각하겠다. 정치 영역에 없었던 사람은 모르겠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정치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된다고. 인터뷰하면서 이건 알아서 들으세요 이 표현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총선에 출마해서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결국 본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요즘에? 전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한테? 우병우 수석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분을 대리로 해서 이분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박근혜 정부 때 사람 인물들이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밝히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유일하게 출마 안 할 걸로 본다고 하신 분이 김현정 위원장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출마를 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천은 누가 결정합니까? 뭐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 그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대해서 좀 공천을 허락해야 되는데 과연 우병우 전 실장을 민정수석을
공천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한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TK 지역의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총선에 출마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그 당시에 불법 사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거를 사면 복권해가 그때 변호사 자격도 박탈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면 복권시켜서 이제 올해 초에 변호사 개업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분이라서 과연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해줬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공천을 주고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그 큰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당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결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천이란 현실적 장벽이 있다. 이거는 이유를 좀 얘기하신 거네요. 뭐 두 분도 오해하셨는데요. 여기서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것부터 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의미실까요? 어떤 혐의로 설명하실 건가요? 인정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어떤 의미신가요? 직접 시키신 건가요? 오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활비 아까 인정하신다고 끄덕거리셨는데 그거 계속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2009년에 그 주식경쟁 장관일 때 캐나다 하베스건 지시하셨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구속 심사 오래 걸리셨는데. 자, 앞서서는요. 최경환 전 장관 출마설, 그다음에 이정현 전 대표 출마설까지 나왔어요. 뭐 일부 또 나오겠다 밝히신 분도 있고요. 여기에다 우병우 전 수석까지 출마설입니다. 지금요. 민현주 전 의원님 일단 나오신다고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 포함해서 아니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에요. 왜 출마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까 뭐 윤희석 대변인이 자세하게 언급했지만요. 이분도 지금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인터뷰 내용에서 전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억울함 그리고 본인의 공직에서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치화된 사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실추됐다. 그럼 탄압받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까 지금 언급한 세 분의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특히 최경환 전 총리 같은 경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지역구 정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의 뭐 무소속이든 뭐든 출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지역적인 기반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서 이렇게 탄압받고 희생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수 진영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유로 출마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 근데 뭐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은 출마할 거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정말 무소속일 경우에도 감행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자신이 없지만요. 무슨 출마 의사가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장유정 기자께는요. 뭐 어차피 똑같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할 거라고 보셨는데 뭐 그 내용보다도 지금 최경환, 이정현, 우병우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었어요. 핵심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출마설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소속이라도 감행을 할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언론에는 TK 신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가들이 이런 판도 짜보고 저런 판도 짜보고 뭐 이제 이런저런 모색이 있는 건데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주 출마설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최경환 전 장관이 뛰고 있다는 얘기도 작년부터 나온 얘기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주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영주 수재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굳이 그 국민의힘 간판 없어도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당 소속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간판이 있다면 해볼만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예.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앞서 이제 원주 윤핵관, 신흥 윤핵관 말씀드렸는데 이 분화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TK하고 PK의 갈등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PK가 윤핵관이 되어서 정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24%가 뭐냐. 그리고 50%까지는 몰라도 지금 임기 초반인데 최소한 40%도 넘지 못하는 거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좀 다시 해보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떤 지각 변동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현재는 미지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PK와 TK 묘한 긴장감이 있다. 뭐 이런 전망이고 분석이었습니다. 자, 여당과 관련된 내용 뭐 아직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총선이 많이 남아서요. 기다려봐야 될 거고요. 나왔죠, 이분. 얼마 전에 네 분은 팻말 내려주시고요. 뭐 제목이 계속인데 음모론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민주당 잠깐 민주당이었다가 민주당에 들어왔다가 지금 떠난 거잖아요, 자진 사퇴로. 근데 계속 뭔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화면 보겠습니다. 그제는요 무슨 CIA 얘기를 해서 CIA.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때 미국 CIA 중앙정보부 수장 만난 뒤에 아나무인 행보를 보였다. 그제 어제는요. 2019년 미국 FBI 이거 연방수사국 국장이 비밀리에 당시 윤 총장 만나 대선 출마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CIA, FBI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단어들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등장했어요. 이런 주장을 이런 얘기 있다. 이거 뭔가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이죠. 어제 어떤 분이 윤석열 대통령 CIA, FBI 접촉설 제기했다. 상식에 안 맞다. 허무맹랑.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지금.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의 의식세계는 황당무계와 과대망상 그 자체입니다. 천안함 자폭, 푸틴 옹호, 코로나 미국 기원설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난 뒤에도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의식세계를 가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혁신위원장 인선은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인사 뭐 기준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그런 점도 포함해서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표님 추가적인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대표님 이번 주에 나와요? 김현정 위원장, 지금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계속 뭔가 음모론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 행보 보는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좀 안타깝죠. 안타깝다. 네, 음모론은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 같고요. 예. 사실 이제 혁신위원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잠시라도 9시간이지만 그 혁신위원장 9시간. 예, 수락을 했고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도 민주당과 연계해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자연인 신분일 때 뭐 천안함 자폭설이라든지 뭐 미국의 대선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리 자연인 신분 때 한 것이라도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사퇴하신 건데 그 이후에 지금 당이 지금도 계속 내용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주장이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우리 당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의총에서 이제 빠르게 수습하고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선임 배경이라든지 과정들도 설명을 좀 하고 후임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자꾸 또 다른 논란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어떤 주장과 논리대로라면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최근에요. 앞서서 우리가 중국 대사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 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초청을 했다 그래요. 만찬에.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관저에 와서 만찬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초대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다. 이렇게 좀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 전 대변인. 만약에 앞서서 왔던 이 음모론의 논리라면 그럼 싱하이민 중국 대사는 지금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에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뭐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만남이 성사됐다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겠죠. 뭔가 중국에서 지금 영향력 발휘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생각이 있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래경 씨 이 논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래경 씨의 계속된 주장을 우리가 보면 음모론을 신봉하는 분들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가 틀려요. 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틀린 걸 지적을 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뉴스들을 접하시면 판단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대 감사원. 뭐 싸우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자, 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요 내용이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 이 선관위 감사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속보 전해드렸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관련해 갖고 회의를 길게 한 뒤 뭔가 입장을 냈거든요. 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지금 준비돼 있다고 제작진이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존 입장 그대로신 거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닥쳐. 수용 못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헌법 97조가 네, 그거 가지고 회의하셨는데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수용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왜 이러십니까? 네. 결론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결론이 바뀌었습니까? 왜 결론을 바꾸셨어요? 위원장님, 한정수가 결론 난 이유가 뭐예요? 자, 민윤주 주연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온 그 속보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용 비리 의혹, 이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 동시에 한다. 여론을 의식했는데 마지못해서 받았다. 이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지못해 받은 모습을 보이죠. 지금 방금 영상에서도 브리핑하고 질문을 안 받고 지금 가는 당당하게 모습이었어요. 무슨 죄인처럼 밀려나가면서 지금 얼굴 가리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태학 위원장이. 예. 이거는 뭐 정치 관련된 이슈가 아니었어요. 지금 선관위가 이 문제가 불거진 건요. 사실은 채용 비리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찬스, 뭐 별별 찬스를 예. 다 써서 선관위 전 직원들이 자신들의 자식들과 그 친인척들에게 자리를 갖다가 준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공분을 사고 75% 이상 되는 국민들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물러나라라고 지금 여론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버티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수용을 하고 뭐 권한쟁의 전 심판 청구한 거는 명분을 그냥 삼기 위한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이 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더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토록 거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장윤성 기자, 선관위의 판단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별건으로 봐야 됩니다. 잘못했죠. 자녀 예.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검찰 수사로도 밝혀야 예.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960년도에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 헌법 정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도대체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정치감사 의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스스로 감사원을 정치화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선관위가 받아들인다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또 입장도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국정조사하고 또 연관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도 어떤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